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한국 GM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5월 달부터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혀가지고 군산 폐쇄는 결정인 건가요? 그렇죠. 5월 달부터 이제 폐쇄하겠다고 글로벌 GM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하청업체도 있고 많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이슈로 부각이 됐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네. 사실 설 전부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2011년도까지는 군산 공장이 좀 잘 나가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군산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 절반 정도를 해외에다가 이제 팔았는데 네. 매출액으로만 보면 39억 달러 뭐 이랬대요. 4천 몇백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 GM 본사에서 전체 만드는 차의 네. 한 5분의 1 정도를 군산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아. 굉장히 잘 나가던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 수출액이 뭐 반토막이 나고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결정이 난 거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대우자동차였다가 네. 대우자동차를 GM이 사면서 인수하면서. 예, 그러면서 잘 나가다가 2008년도에 GM이 한방 den설을 맞았잖아요. 네. 그때 뭐 금융위기 있고 막 이럴 때라 또 GM이 큰 차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차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었잖아요. 넘어갈 뻔하다가 가까스로 연명은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 2008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해가지고 네. 미국 정부에서 한 10조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네. 그리고 2013년에 구제금융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2013년에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한국 GM에 대해서 시선이 냉정해졌다 그래요. 이유가 왜냐하면 뭘까? 글로벌 전략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약간 방만하게 경영한 게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제조업 회사였는데 지금부터는 제조업으로는 이제 GM 차가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동차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전환하자. 된다 하면서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산 공장에서는 이제 제조업일 때 차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일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었는데 자동차 서비스업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 라인들은 조금 정리를 아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글로벌 공장들을 닫고 정리하고 했더라고요. GM 히스토리들은 많이 나오던데요. 네. 호주도 닫았었고. 그렇죠. 남아공도 닫고. 남아공도 뭐 닫았고. 굉장히 많은데 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닥친 것처럼 막 하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건 노조 탓은 아니죠. 네. 노조야 뭐 뭔 저게 있어. 노조 탓을 왜 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약간 지금 특별 감사를 좀 해달라. 노조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방만 경영을 하고 말도 안 되게 경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으니 네. 이게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네.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일단 사느니 이대주주니까 한번 좀 제대로 보자. 보고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그걸 좀 해달라는 건데 경영 부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실사를 해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사는 빠져가지고 네. 니네들끼리 해결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원흉은 본사가 많던데 모든 문제. 그러니까 한국 GM은 사실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연히 그쵸.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본사에서 알아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부서일 텐데 네. 뒤로 빠져가지고 책임은 니네가 져라잖아요. 네, 노조하고 회사하고 합의가 안 되면 3월달 월급 안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약간 좀 택도 아닌 지금 그러면서 한국 정부한테 대려 지원해라. 네. 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GM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뉴스 공장에서도 많이 하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글로벌 기업 GM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했는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비전문적인 얘기를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GM 본사가 잘못한 일들 그리고 어쩌면 만들어낸 부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피해 또는 예를 들어서 GM이 진짜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도 가정해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뭐냐를 보고 싶은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부 보수 매체들에서는 노조를 같이 동등하게 까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전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제대로 된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노조도 얘기하면서 노조하고 한국 GM 경영진의 동등하게 니네 다 알았잖아. 다 알았는데 대책을 안 내놨으니까 니네 책임이잖아 라고 50대 50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노동자들끼리 최소한의 이걸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결성된 것일 뿐이지 거기서 선결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미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조가 경영활동에 참여를 못합니다. 네. 사업 전략 같은 걸 세울 때 노조 얘기를 크게 물어보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회사 같은 연간 계획 같은 것, 또 몇 개년 계획 이런 사업 전략들을 세우잖아요. 네. 주로 경영진이나 전략기획팀이나 여러 부서들이 만나서 그걸 하는데 그거 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사업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노조하고 회사 측의 줄다리기 뭐 이런 걸로 자꾸 비춰지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려면 한국 경영진을 조져야 맞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돈 많이 받잖아요. 돈 많이 받으면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승용차 시장에서 SUV로 옮겨가면 지금 다 승용차만 만들고 있는 이 한국 GM의 공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자기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든지 뭐 이런 거를 하라고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경영진들 중에 한국 GM 경영진들 중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 GM 자체가 결정권이 별로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GM 본사를 욕하든지 미국 GM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돈 버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 하시니까 정리는 할 수 있죠 사실. 그렇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들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대고 또 뭐 귀족 노조니 노조가 또 뭐 목리를 부리고 있느니 약간 요런 뉘앙스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거는 진짜 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뭐 GM은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 요거는 좀 더 뭐 내용을 좀 살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GM대우 신임 CEO가 산은과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에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뉴스는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떤 서로 간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될 텐데 요거는 진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 전문가를 불러야 돼.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할 시간이 되는지를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투 운동. 연극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나? 꼭 연극계는 아니지만. 법조 때부터. 서지현 검사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될 텐데, 이윤택 연출이 문제가 됐는데,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또 그 사과가. 다 계산된, 리허설까지 한. 연극이었다. 뭐 그게 또 이제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뭐 조민기 씨 관련된 청주대 학생들의 폭로가 막 이어지고, 거기다가 뭐 영화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송계에서도 이거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들도 막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막기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오태석 극단 목화에 오태석 연출 그분도 이윤택 연출이랑 사실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거든요. 연극계에선 지금 해외로 가셨대요. 입당 표명을 하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참 막기 힘든 운동이 됐습니다. 뭐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만연하게 막 퍼져 있던 거라서 그냥 한 사람의 용기 가지고는 그 사람이 바보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뭐 사회 전반적으로 막 이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옳은 얘기를 해도 피해자들이 떠벌고 피해자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드디어 가해자들이 벌벌 떠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요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여기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각자 분야에서 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연한 문화였긴 하거든요. 한 번쯤은 정말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비단 권력을 가진 기득권뿐만 아니고 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있던 거라서 뭐 서울예대에서 강간 몰카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전통처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이게 크든 작든 권력을 쥐인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가 힘없는 사람들한테 휘둘르고 뭐라 합니까 그러는
도구로 막 사용했던 면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참 이번 기회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로 잡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프레임을요, 남자 대 여자로 보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몰려지다 보면 나쁜 힘센 남자 대 힘없는 여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권력 관계의 문제거든요. 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억압한다라는 프레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미투는 성폭력, 성희롱 이런 카테고리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꼭 성폭력 문제 말고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남자 여자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 대 여자 구도로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은 있고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문화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걸 바로잡는 문화인 거죠. 그렇죠. 또 네. 김 선생의 말을 또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상당수가 다 남자이기 때문에 네. 비율로 보면 남자들이 훨씬 많고 네. 그렇긴 한데 문제의 본질이 네. 남녀의 구도라기보다는 네. 권력의 문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남용하는 문제니까 네. 그거는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걸 등치시켜서 저 나쁜 남자들, 결국 여자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굴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진짜 해결이 아니란 거죠. 그냥 해결을 위해서는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이 상황도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평창올림픽 이번 주면 끝나는데 그렇죠. 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역시 올림픽은 올림픽인가 봐요. 네. 드라마들이 막 쏟아지더구만. 장난 아니죠. 네. 일단 뭐 기분 좋은 소식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컬링. 컬링은 얘기 안 할 수 없지. 평창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시사야부리에서 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컬링을 주목해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난 네. 기억 안 나는데. 저의 예언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야, 여자 컬링이 네. 완전 지금 뭐 저희가 녹음을 금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저녁에 사실 이제 한일전이 있어서 아우. 한일전만 졌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네. 이 결과 자체도 엄청난 거라서 엄청나죠. 지금 의성의 그 시골 소녀들이 네. 거기서 그냥 뽁짝뽁짝 자기들끼리 하던 걸로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라. 갈리걸스. 야, 이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랑 이기면 결승을 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4강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기면 이제 결승 가죠. 지난번에 예선에서 일본한테 질 때 경기를 봤어요. 네. 그때도 마지막까지 5대6 이렇게 가다가 졌거든요. 네, 그렇죠. 한 점 차로 졌어. 마지막에 졌죠. 네. 하나 샷 잘못 나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네. 네.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니 뭐 어쨌든 다 지더라도 네. 4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네, 하여튼 뭐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스토리가 빛나게 남았던 거는 여자 컬링이 아니었나 싶고 청소기 광고 꼭 찍었으면 좋겠다. 네. 온갖 종류의 유행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영미영미부터 시작해. 영미. 네. 네. 참 재밌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땜빵 진행을 할 때 네. 그 의성여고 감독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들었잖아. 사실은 그때 이제 섭외가 안 돼가지고 그분을 섭외를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누굴 하고 싶었냐면 컬링계의 문익점이 있어. 대한민국이래 나라의 컬링을 가져오신 가져오신 바로 분이 있어. 야. 90년도 초에 갖고 왔는데 네. 김경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인터뷰 요청이 막 쇄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안 하고 있대. 어. 왜냐면 혹시라도 부정 탈까봐.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림픽 끝나기 다 전까지 끝나고 하겠다. 근데 끝나면 연결을 안 한다. 사람들이 물 들어왔을 때 해야 된다라고 막 이제 설득을 하는데도 안 하신대요. 원래 이분이 그러면 뭘 하시던 분인가요? 원래는 뭐 체육 다른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네. 캐나다에서 컬링을 보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어. 컬링을 하자면 누가 컬링을 한다 그러겠어. 그래서 뭐 아이스링크 이런 데다가 그 하우스라 그러잖아요. 네. 그랬다가 욕 돼지게 먹고 막 그랬대. 그 막 그려가지고 이제 했다가 욕 먹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의성에다가 2006년에 컬링 경기장을 만든 거야. 야 얘기해서. 네. 근데 그게 컬링이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인기가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네. 다 자기 식구들이에요. 김경두 씨 식구들. 식구들. 오. 그래서 지금 팀 킴이잖아요. 네. 다 김씨야. 그러니까 친척. 다 친가 일가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다 그 지금 4명 올라가 있는 사람도 다 의성여고 출신들이에요.
서로 다 친척이고. 다 친척이고, 뭐, 어떻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초로 가져온 양반이 김경두 씨인데, 야, 그 양반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땜빵 진행이었으니까 제가 뭐, 그 이후에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분한테 얘기를 좀 들으면 재밌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문익점. 아, 문익점이야. 아,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경기 끝나면? 만약에 되면 저희 김프로쇼에도 한번 좀 전화 연결이라도 좀 해봅시다. 아,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재밌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져와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분이라도 너무 뿌듯하겠다. 그렇지.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의성여고 출신인데 없대, 코치가. 그래서 의성여고 감독님도 컬링을 안 해본 컬링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비디오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문 닫게 생겼어,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생겼으니까 아마 이제 뭐 육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코치가 좀 생겨가지고 갔으면 없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우리 금메달리스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가대표 중에 선수 겸 코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되면. 외국에서 모셔오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왜 없냐 그랬더니 그 코치 하시던 분이 지금 컬링 심판으로 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그만큼 없는 거야. 그래서 컬링 하는 학교가 한 4군데인가 뭐 있기는 있는데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좋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인기가 확 생겼으니까 여세를 몰아가지고 컬링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로봇 청소기 업계에서 컬링을 지원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LG 이런 데서 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마케팅적으로 보면 이거만 한 게 없다. 그렇죠. 근데 뭐 기분 좋은 소식은 뭐 이거 말고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있죠. 특히 여자 팀 추월. 아, 팀 추월 소식은 진짜 보는 내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진위가 어떻게 됐건 간에 사실 우리가 짐작하는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너무 화가 나는 이유죠. 그래서 뭐 빙상연맹 내부에 이제 기득권, 파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선수들 자체로 그거를 또 그렇게 떼놓고 올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뭐 인성대로 뽑지는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동만 하드는 철부지 애들이라 그럴 수는 있다고 쳐도 그래도 국가의 대표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되는 게 올림픽이면 그거는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니었나.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실력이 안 된다는 건 스스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뭐 어차피 4위 안에 들지도 못하는데 언론이 뭐 이렇게 주목하겠니? 그러면서 안 그래도 별로 좋지 않았던 팀워크가 있었으니 몰라 그럼 일단 그냥 속도라도 그냥 최대한 내볼래. 내가 언제 또 올림픽 나가겠어. 이런 아주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이렇게 거지. 비난이 막 이어지고 청와대 청원이 50만 명 넘었는데 뭐 이럴 줄은 몰랐겠죠. 알았으면 안 했겠지. 생각이 없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굉장히 볼썽사나웠는데 저는 뭐 그 팀추월 관련된 거는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워낙 많이. 그거는 뭐 저희가 또 얹어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 인터넷에서도 네임드들이 쓰는 글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면서 저건 뭐냐 싶었던 게 논란이 돼서 기분이 좋았던 게 있었어. 박영선. 아니 내 스켈레톤을 보고 있는데 윤성빈 때 거기서 박영선이 뒤에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설명절에 봤잖아요. 뭐 하는 거냐 저기 가서 또 저기 가서 숟가락을 얹고 있어.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막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대로 걸리셨어요 용코가. 들어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스켈레톤을 또 잘못 썼어. 스켈레턴이라고 썼던가. 뭐 하여튼 잘못 썼어 그것도. 경기 이름도 잘 모르면서 한 번 가가지고 메달 딴다고 하니까 숟가락 얹은 거죠. 정말 볼썽사납던데. 그건 뭐 원래 숟가락 얹기 쪽으로 특히 또 미디어 노출 쪽에서는 숟가락 얹기로는 그래도 원탑 투탑 하지 않던가요 여권에서. 이게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매우 안 좋죠. 그죠. 정말 짜증나죠. 프로필 사진이 게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투샷이야. 그렇게 욕하시던 분이 친문 패권을 그렇게 욕하셨던 분이 그걸 또 이렇게 달아가지고 문재인이 키워드라는 인이가 키워드라는 거를 또 잽싸게 또 발췌하셔가지고 간파하셔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푸사를 걸어놓고 스켈레톤에 가서 숟가락을 얹고 하여튼 본인이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쫓아다니시긴 하는데 이게 보기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긴 한데요.
그 감각이 되게 올드한 감각입니다. 그 매우 얄팍해. 네. 세대가 바뀌는 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지금같이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던 시대에는 자기가 무슨 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노출되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모르니까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거나 윤석빈 옆에 있다 하더라도 저게 볼썽사나운 일이란 거를 실제적으로 알려지지가 많이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숟가락 얹기를 구 정치인들이 많이 했죠. 그치.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매스미디어 때 통하는 방식이죠. 지금은 아니야. 왜냐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기자들이 아니면 네. 근데 기자들이 각 잡고 거기 숟가락 얹었다고 욕하는 기사를 쓰기에는 애매하지 사이즈가. 약간 애매하니까 네.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나왔구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하고 뭐. 지나갈 텐데 지금은 이 논객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논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올드한 숟가락 얹기 방식인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 만다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네.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을까. 하여튼 감각이 후지세요. 예, 후지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그 은근과 끈기는 또 굉장하십니다. 네. 아무튼 좀 별로 보기는 안 좋았는데 결국엔 본인한테 굉장한 덕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속 시원하더라.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속 시원합니다. 예. 아무튼 올림픽이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흠집을 잡으려고 뭐 누가 온다는 둥, 뭐 오면 안 된다는 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일성 가민이 어쨌네 막 아유, 방방 뜨던 사람들이 너무 많어. 난리를 쳤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 흐뭇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올림픽이 외교 무대로서 너무나 중요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방카가 오늘 오니까 네. 폐회식 자리에 오는 이방카와 북한이 어떤 뭐 대화를 하게 되거나 이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또 있겠고 어쨌건 이 정도면 매우 스무스하게 이끌어오고 있다. 중간에 평양 올림픽이니 했던 사람들이 표정이 머쓱해지게 만들 만큼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남는 게 많았던 올림픽이어서 굉장히 흐뭇했고요. 아, 결국 평창을 못 가봤네. 아, 그렇지. 네. 네. 근데 어쨌든 올림픽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MB가 곧 오실 테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중에 MB가 소환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뭐 올림픽이 잘 끝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올림픽이 잘 끝나면 기분이 좋다. 네. 그리고 요즘에 검찰이 난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네요. 네. 미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사까지.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무슨 검찰 최대의 위기라고 막 하는데 네. 위기는 맞죠. 근데 사이즈로 봐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갑자기 터져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껏 있었던 일이 그냥 드러났을 뿐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하는데 네. 일단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채용 수사 외압,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관련해서 지금 양부남 검사장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닌 양반이에요. 굉장한 강골이에요. 양부남 예, 검사장. 양부남. 잘 아는 사람 많이 없는데 네. 이 양반이 수사 제대로 하면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호락호락하게 안 끝날 거예요. 이름은 임팩트 있으십니다. 양부남. 예. 양부남?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넣을 때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죠. 예, 여러 가지로 수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 강원랜드 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이거 수사를 잘못하면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칼을 꺼냈으니까 어쨌든 제대로 휘둘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뭐 여전히 왜 야당 탄압하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네. 막 광광대고 계신데. 야, 근데 진짜 얼굴이 두껍더라. 그 박범계 의원이 막 다그칠 때 네. 앉아가지고 딴소리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야, 멘탈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국회의원 하나 봐.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야, 그거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 또 블랙하우스에서 강유미 씨가 찾아갔어요. 짤만 봤는데요. 카지노 딜러 복장을 하고 갔어. 꽃 인터뷰를. 들고. 꽃 들고. 꽃을 꽂아줘야 되니까 꽃을 꽂아줘야 되니까 꽃 들고 갔어. 근데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저런 배경, 그 전후 맥락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갔어요. 원래 그렇죠. 정알못이라는 컨셉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 그래서 진짜 질문을 하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알았으면 네. 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에 질문을 쭈뼛거리면서 잘 못했을 텐데 네. 모르니까 그냥 강원랜드에 왜 꽂아주셨어요? 몇 명이나 꽂아주셨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는 그런 게 한 적이 없다. 네.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을까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아주 그냥 배꼽을 잡았는데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블랙하우스가 점점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썰전을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시청률이. 네. 강유미 씨 건이 나왔던 그게 넘어갔을까? 글쎄요. 근데 짤로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또 잽싸게 강유미 이게 막 실검에 오르고 하니까 강유미 뭐 양악 무슨 강유미 뭐 그 전에 이때 그런 뉴스들이 막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또 뉴스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약간 이 기술이 어디선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이버 쪽에 뭔가 기술이 들어가서 원래 강유미 실검 1위려면 치면 당연히 블랙하우스 얘기들이 주르륵 깔려야 되거든. 근데 강유미 옛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해보니까. 아무튼 좀 그래요. 이상해요. 그렇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직 검사 2명이 긴급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최인호 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법률특보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변호사로 시작했던 분인데 네. 발이 되게 넓다 그래요. 이 뭐 어떻게 해서 넓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대법대 출신이고 네. 바로 변호사 하셔가지고 정치권에 일찍 법률특보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연을 조금 맺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뒤로 나름대로 뭐 발을 넓게 활동을 하셨는지 공군 비행장 소송을 하면서 한 142억인가를 이제 횡령한 거예요. 드셨네. 네, 사람들 줘야 될 걸 자기가 먹은 거지. 어. 그걸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구속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건들 관련해 가지고도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자꾸 정보를 받은 거예요. 녹취라든지 수사 기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그냥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받은 게 이제 밝혀졌는데 검찰 그래서 측 내부 협조가 있었구나. 네, 네. 서부지검에 있었던 뭐 추모 검사라고 있고 담당 검사가 그리고 남부지검 있을 때 또 무슨 최모 검사가 있고 보니까 연수원 기수가 39기, 36기 막 이래서 서부지검에 있었을 때는 초임 검사예요. 네. 근데 초임 검사가 그런 거 빼주고 어쩌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수 미치지 않고서요. 없죠. 예.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르게 행동을 잘 하던 친구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차반으로 놀아가지고 뭐 빼주고 어쩌고 돈 받고 이런 성정의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윗사람이 시킨 거 대신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뭐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굉장한 사람들 이름이 막 오르면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 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뒷배들로. 물론 얘기는 오르내리지만 수사가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다라는 게 지금 뭐 내부 이야기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구나. 말을 못 하죠. 네. 수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독박 쓸 수는 없잖아. 기자도 아닌데. 이니셜만. 네. 있어요. K씨? 이게- 아니야. L씨? 아니야. 어. 하여튼 이 사람이야? 이럴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초임 검사, 일반 평검사들이 빼주고 어쩌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수사를 어떻게 갈 거냐, 좀 힘있게 갈 거냐 말 거냐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 위에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외압이 있지 않고는 지금처럼 같은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사람들을 동시에 이렇게 막 수사를 빼가지고 받아보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현직 검사 두 분이 그러면 누굽니까? 조사를 받다니까 추모 검사하고 하고 최모 검사, 최몽 검사. 두 분 다 애기 검사들이에요. 아기 때. 네. 네. 하나는 초임, 하나는 그거보다 이제 36기니까 네. 평검사 때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하여튼 뭐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큰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찰은 지금 뭐 위아래로 얘기들이 많네요. 예를 들면 난리. 검찰 자체의 문제,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슈도 있지만 검찰이 칼을 잘 휘둘러야 하는 그런 이슈, MB라든가 네. 권성동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계속 이래? 아주 그냥 호떡집이야. 요즘 뭐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사는 법은 제가 보기에는 도려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 그대로 도려내고 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거학들, MB를 위시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비위도 있는 그대로 다 도려내고 단죄 잘 하고. 네, 그렇게 찾아내야 그래도 검찰의 역할 자체가 저렇게 의지를 가지면 제대로 할 수 있으니 믿어주자 하는 여론이 생기지. 여기서 또 자기네들 거는 적당히 덮으면서 기술을 쓰고 이러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뭐 저희가 검찰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뭐 그렇지. 네. 우리 걱정이나 해야지. 알아서 해. 어떻게 달아 보자 한번.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네. 결국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2년 6개월 실형에 집행유예는 아니죠? 실형이 나왔어요. 그냥 실형이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뭐 모자라다. 네. 검찰이 8년을 구형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무죄가 나온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 여전히 모자라다, 아쉽다라는 평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서초동에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저 정도 압수수색도 못하고 저 정도 아무것도 자료가 잘 없는 상황에서 부인하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 큰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맨날 말씀드렸지만 돈이 건너가거나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단순 실형이 나오거나 직권남용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네, 그런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걸로 그렇게 실형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냐. 혹시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정도면 잘 뽑은 거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일반인이 보기에는 적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순전히 초반에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우병우 본인이 디펜스를 잘했던 것도.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 이게 남아있을 때라 황교안이 버티고 있고 이럴 때라 최대한 없앨 거 다 없애고 또 법원도 구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바타하고 막 이랬던 게 있기 때문에 영장 안 내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모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온 거는 그래도 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야, 근데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네. 2016년 여름쯤으로 기억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에서 정은호 게이트를 얘기하면서 이 양반 얘기를 당신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로 했어. 그때. 우병우 얘기를 못하고 막 우양호 네, 우양호, 뭐 우가부, 네. 뭐 그런 얘기를 그때 7월달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그때는 뉴스 안 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고 우병우가 뭐 누구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랬던 시절이라 우가부 우양호 얘기했을 때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했었는데 그게 2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때는 똑바로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을. 그렇지. 그때는 그때는 서슬퍼래가지고. 네, 이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야, 하여튼 건불 10년이라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등에 업고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죗값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야, 참 세상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서 깨달음이 많이 오는 몇 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불 10년인 것도 맞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으면 됐지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되게 팽배했잖아요. 그렇죠. 일 잘하면 됐고 똑똑하면 됐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올바른 도덕성과 좋은 기준 자체가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제. 네. 네. 누가 그런 글 올려놨는데 공감이 가던데 사과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를 제대로 안 한다고 SNS에다가 사과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막 자기 나름의 통찰을 담아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과는 뭐 당사자한테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변명하지 말고 바로 그쵸.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의 그 전략처럼 뭐 사과를 제대로 하는 몇 가지 뭐 방법 뭐 이런 것처럼 막 올려놓는데 누가 하나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저는 완전 촌천살인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과를 제대로 하는 놈들은 사과할 일을 안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맞잖아요. 네, 맞지.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적용할 게 아닌 거지 사실은. 네. 사과할 일을 하지를 마. 아니 근데 뭐 사과를 제대로 하는 건 중요하죠. 네, 뭐 사람이 다 실수 안 할 수 없으니까. 올바르게만 살 수 없으니까 사과 제대로 하고 뭐 감수하고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보수 쪽 정치를 바라볼 때 이명박을 얘기할 때 일 잘하고 경제 살리면 됐지. 정과 십매범인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10년 동안 제대로 맛을 봤으니까. 제대로 맛을 본 거예요. 그따구 소리 못 하겠죠. 경제도 못 살렸어. 뭘 살려? 돈 다 빼먹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헤쳐먹고 뒤에서 그랬던 못된 거 아닙니까? 놈들이 능력이 있으면 더 안 좋은 세상이 돼요. 능력도 없고 사실은. 뒤로 헤쳐먹는 능력은 짱이더만. 뭐 하여튼 그거를 제대로 배운 10년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뭐 대충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자체가 아프긴 하지만 한 단계 성숙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나름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네.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무능하다고 그런 품격 있는 분들에 대해서 품격 자체가 능력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한 주간의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이슈 한 주 정리를 해드리고 네. 네. 아주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네, 하여튼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댓글 부대 공작원들 감사드리고 근데 우리 3월달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건가? 기다리고 계세요. 불시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3월에 어쨌든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